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 세 번째 코너로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특히 그 증권시장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매도 이런 거를 학기 중에 배울 때인데 그때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이론적 기반 그랬는데요. 경제적 배경이 무엇인가? 그죠? 보시면요.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 경제 원론을 생각해 보시면요.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그것이 만날 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날 때,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균형점을 이루고, 그죠? 균형 가격, 그죠? 그 다음에 균형 수량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경제 원론에서요. 그죠? 그런데요. 그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 X자 모양으로 생겼을까? 그죠? 이걸 이렇게 할까요? X자 모양으로 생겼을까? 아니면은 열십자 모양으로 생겼을까?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공급 곡선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마존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죠. 아마존 주식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 공급은요, 픽스되어 있습니다. 공급은요, 발행 주식 수와 똑같습니다. 공급은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발행 주식 수, 그거를 갖다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기존 주주들이 자기 지분이 희석될까봐. 그죠? 그래서 그거 한 사람 컨빈스 시키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되게 힘든 작업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주주들한테 하는 거, 그런 거 주주총회를 하든가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되질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공급 곡선은 픽스되어 있다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잠깐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공급 곡선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보면은, 이제, 보이시죠? 네. 퀀티티, 수량, 그 다음에는 프라이스, 그죠? 가격, 그러고 나서는 발행 주식 수, 여기에 그냥 쫙 수직선으로 있습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이게 서플라이다. 공급 곡선 이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량도 올라가고 그러고 싶죠. 장기적으로는 그러게 되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픽스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한 달 사이. 자, 그러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그 호가창 차트 나오는 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날마다 가격이 움직이면 대개 총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총수요 곡선, 이 아마존 주식에 대한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 개인으로 봤을 때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못 사겠네. 수요량이 작겠죠. 가격이 낮다 그러면 모든 게 똑같았을 때 가격이 낮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많이 살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우하향할 것 같죠? 그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만 봤을 때 우하향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개인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막 모이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총합된 거. 그것이 여전히 우하향할까요? 하는 거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하향에서 만약에 요 만나는 점, 요것이 바로 균형 가격이 되고 균형 수량이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가총액이 되는 건데, 그죠? 그렇게 될까요? 하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증권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 같죠? 전 빨간 선처럼 이게 수요 곡선이 이 우하향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좀 보실게요. 사실은 이런 점선처럼 수평이란 거예요. 서플라이, 공급 곡선은 수직입니다. 그죠? 아마존 넘버 오브 쉐어스 아웃스탠딩 발행 주식수만큼 정해져 있다.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길래 이게 수평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거가 이제 시험에 나올 거고요.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다운워드 슬로핑이
뭡니까? 이제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량이 높고 뭐 높을수록 수요량이 낮고 이런 것이 극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뭐냐면은 이게 진정한 내재 가치라고 치자고요. P 프라이스가 내재 가치 펀더멘탈이라고 쳤을 때 요거 대비 살짝만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수요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모두가 합리적이잖아요. 모두가 합리적이고 단 한 푼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어 그러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합리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요. 내재 가치가 이건데 높은 가격, 1달러라도 높은 가격 주고 사시겠어요? 아니요. 왜 사요? 안 사죠. 절대 안 사요. 우리나라의 교육시장 뭐 이런 거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두고 어떻게 어디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쉽게 빠지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 보면은 딱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요거 맞아요. 약간만이라도 가격이 낮다 그러면 내재 가치보다 너도 나도 살라고 달려듭니다. 그죠? 그러면은 수량이 확 튀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그것이 더욱더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달러라도 높으면은 1센트라도 높으면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안 삽니다. 1달러라도 낮으면은 너도 나도 사. 그래가지고 인피니티 무한대로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디맨드 커브다 하는 겁니다. EMH가 가정하는 EH가 아니라 EMH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식의 시장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주식 투자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스크린에 뜨는 저 창 있죠. 호가창. 저기에 보면은 최우선 10단계 매도 주문하고 매수 주문 이게 쭉 나오는데요. 저게 디맨드 커브, 서플라이 커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의 이 디맨드 커브, 서플라이 커브는 이게 아닙니다. 일단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나오는 이게 처음으로 겪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호가창 이렇게 쭉 나오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하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스크린샷을 찍은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중요한 디스커션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요 빨간 요 가운데에 있는 박스죠. 이게 좀 전에 체결된 가격입니다. 저게 눈에 보이는 가격입니다. 가격. 자, 내재 가치는 여기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도 내재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제 눈의 안경이다 하는 거고요. 가격은 여기 눈에 보입니다. 그럼 요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건 뭡니까? 호가라고 합니다. 호가. 사겠다 혹은 팔겠다. 이 가격 11만 7,500원에 지금 거래가 됐는데 앞으로 11만 7,000원으로 내려가면 500원 내려가면은 대기하고 있는 사겠다고 낼름낼름 살래요 이러고 내놓고 있는 그 물량들이 이 주식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37만 7,584주만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500원 더 내려가 있으면은 얼만큼 대기하고 있는 게 있느냐면 거기 가격에서는 이만큼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만 주가. 자, 그러면 가격대별로 그죠? 가격대별로 거기에 걸어놓은 사겠다 사자 주문을 리밋 오더라고 하는데 이 시장가 주문이 아니라 그죠? 시장가 주문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지정가 주문으로 기다리고 있는 물량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요 위에는 뭐예요? 팔자 주문이죠. 팔자. 더 낮은 값에 팔자 그런 사람은 없죠. 지정가 주문을 하는데 이제 가격이 지금 거래된 것보다 살짝 높을 때는 이만큼 많이 팔겠다. 더 높아지면은 요만큼 팔겠다, 요만큼 팔겠다 이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스케줄이.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것이 공급 곡선입니까? 라고 보시면은 공급은 어때야 돼요? 흔히 생각하기로 X자의 수요 공급 곡선이라 그랬으면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도 많아져야 되겠네?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집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죠? 그러고요. 물론 누적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뭐 고집 부리실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지정가 주문만 나와 있죠. 그죠? 시장가 주문, 마켓 오더는 여기 빠져 있어요. 안 보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거가 디맨드 커브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가격이 낮아지면은 이만큼 하겠다, 저만큼 하겠다 쭉 그러는데, 요것만 봤을 때 오히려 가격이 낮을수록 없네요. 적어요.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이제 또 누적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누적적으로 디맨드 커브 아니겠냐, 우하향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자체로는, 그죠? 자체로는 디맨드 커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량, 그죠? 총 공급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총 수요량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아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이크로하게 봤을 때란 얘기할 수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 매도 매수 이걸 물량을 봤을 때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는 총 매수 대기 물량이 지금 현재 총 매도 대기 물량보다 한 2배가 넘게 많죠. 이렇게 많은 경우 투자자들이 추론하기를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는 이만큼 떨어지면 밑에서 사겠다고 낼름낼름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은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는 가격이 내려가더라. 낼름낼름 대기하고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니 대기하고 있는 그 수요 물량이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수요 공급 곡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도 대기 물량, 매수 대기 물량이 잡히는 거고, 그렇게 잡히는 데는 그 전에 다른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려갈 거라고 다들 파악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밑에서 낼름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수요 공급 곡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 EMH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은 바로 이거다. 열십자 모양으로, 플러스 모양으로 생긴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제 이렇게 수평의 수요 곡선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언제 이렇게 수평의 수요 곡선이 이루어지겠는가?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이런 수평의 수요 곡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다 합리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영화 I, Robot 뭐 보셨나요? 보시면은 모든 그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 똑같은 방향을 쳐다보면서 똑같은 사격을 막 하고 막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죠?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모든 그 시장 참가자들이 그런 식으로 representative agent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움직이는 거 똑같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평행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해석해가지고, 그것도 올바르게 해석해서 다 내재 가치가 맞다고, 내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치면은,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뭐예요? 가격이 1달러만 올라도, 그죠? 내재 가치 대비 1달러만 올라도 안 사. 내재 가치가 딱 정해져 있는데 1달러 올라서 안 사. 수요량이 제로가 됩니다. 내재 가치 대비 반대로 가격이 살짝만 내려가면 이거 신났네. 다 바이바이. 무한대로 튀어버립니다. 수요량이. 그래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쫙 한 번에 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평평한 수요 곡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100% 모두가 다 합리적인 사람일 때, 그죠? 투자자일 때, 이성적일 때. 두 번째는 이성적인 투자자의 일부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수평으로 만드는 애들인 거죠. 그런 게 이성적인 투자자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의 투자자들은 비이성적인데,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이 절반은 긍정 마인드에 쩔어 있고 절반은 부정 마인드에 쩔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신감, 옵티미즘 이런 거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사자라고 하면은 패시미즘, 이런 사람들이, 비관론자들이 팔아 이래가지고 사자와 팔자 균형을 이루고요. 그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이 합리적인 투자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가격이 이 내재 가치에 가서 있도록 수평을 이루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벗어납니다. 아니, 시장에 합리적인 투자자가 없어도 괜찮아. 일부만 있어도 괜찮고요. 이 비합리적인 투자자들이 막 날뛰어도 괜찮아요. 어느 한쪽으로 균형을 안 이루고 막 쏠려도 괜찮아요. 시나리오 2에서는 얘네들이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룬다 했죠. 그 긍정론자와 부정론자, 그죠? 이 둘 다 비합리적인 애들인데 합리적인 애들이 그걸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 세 주체도 그렇게 균형을 이루고 뭐하고 필요가 없어요. 약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불균형을 이룬다 했을 때 재정거래자들, 아비트라저스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비트라지 하는 사람들이 차익거래자라고 하는 건데요. 아비트라지 하는 이 차익거래자들, 헤지펀드나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머니, 얘네들이 들어서서 거의 어벤져스급의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능하신 아비트라저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아이언맨처럼 내재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이 1달러 올라갔어? 그러면은 얘네가 포지션을 잡기를 공매도를 칩니다. 매도. 얼만큼 무한정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재 가치로 내려오도록 수렴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내재 가치 대비 가격이 1달러라도 내려갔다? 얘네가 무한정 바이 때려가지고 다시 올라가도록, 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 곡선이 평평하게 되도록 이걸 계속 만들고 계속 가격은 내재 가치와 일치하도록 만든다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공매도자들 얘기할 때 등장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아비트라저의 역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이러한 이론적 백그라운드 하에 EMH란 것이 성립이 되고, 그거에 기반해서 신고전파적인 여러 가지 경제학적 학설들이, 이론들이 기반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나리오 3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죠? 시나리오 세 번째뿐만 아니라 첫 번째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입니까?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존재냐고요? 그렇지 않죠.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긍정 마인드인 사람과 부정 마인드인 사람들이 힘의 균형을 항상 이룹니까? 안 이루죠.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아비트라저들, 얘네들이 제대로 역할을 전능하게 하실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는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학기에 걸쳐서 쫙 같이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핀테크 얘기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풀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수업이 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기대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어떤가? EMH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더라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